한 달도 안 남았어요, 수능이. 그렇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이제 우리 학생들의 고민인데, 아마 뒤집기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윤신영 쌤이 직접 조사를 했어요. 뭐 저희가 직접 조사, 그리고 제작진의 발품을 엄청나게 팔아가지고 학생들이 진심 리얼로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우리 전 선생님이 하나씩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누가 또 질문 이렇게 독점하면 안 되니까 번갈아 가면서 하자고요, 우리가. 제가 먼저 드리면 국어 영역 못지않게 영어도 긴 지문 때문에 사실 호흡곤란을 느끼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완전히 매몰돼가지고 시간 한 배 완전히 다 망하고 그래서 뭐 뒷부분 아직 찍어내고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지문만 빨리 파악한다면 한두 문제는 더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학생의 의지입니다. 근데 영어 영역의 큰 지문을, 긴 지문을 좀 빨리 읽는 방법, 파악하는 방법, 선생님만의 노하우 전수해 주시죠.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요즘 학생들이 스마트폰이나 또는 TV나 이런 것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집중력의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 시간이라고 70분 이렇게 계속 그 컨센트레이션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국어나 영어는 이제 긴 지문을 읽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가장 주로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책을 많이 읽지 않았다면 그런 집중력이나 또는 어떤 독해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가르치는 입장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국어를 못하는 친구들이 영어를 가르칠 때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밑에 단어를 이렇게 다 적어놓고 한번 해석해봐 그러는데 단어를 다 알매도 불구하고 조합이 안 되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합을 다 한 다음에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일단 모든 지문들은 최소한 10개 정도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수능에 출제되는 그 지문들은 글의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중구난방식의 어떤 논리가 있는 그런 지문들은 아예 출제가 되지 않아요. 딱 한 가지 어떤 논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사이에 연결사만 없다면 그 논리는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첫 번째 문장을 내가 읽었는데 해석을 못했어요. 그럼 보통 친구들은 완전히 내가 못하는데 어떡하지? 올해는 틀린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을 못 읽었을 땐 두 번째 문장을 읽고 그 문장이 해결이 됐다면 첫 번째 문장과 논리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추론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 개의 문장을 읽었는데 다 모르겠어요. 근데 네 번째 문장이 해결이 됐어요. 근데 중간에 만약 연결사가 없다면 이 논리는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걸 잘 아시면서 읽어나가시면 확실히 마음이 편할 거고요. 두 번째, 어떤 한 문장이 통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단어 하나하나에 어떤 집착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대입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방금 뭘 읽었지? 내가 뭘 읽었지? 해서 아는 내용들을 옆에 한국말로 살짝 써보는 것도 큰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문제, 우리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대부분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학부모님들 다 알 건데 빈칸 추론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맛있는 거 나중에 먹을까 아니면 먼저 먹을까 고민하는 것처럼 어려운 문제 먼저 풀어야 돼, 나중에 풀어야 돼 이런 고민하고요. 그다음에 이 빈칸 추론 문제, 특히 고난이도 이 고배점 문제 어떻게 접근할까 이거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빈칸 문제를 무조건 마지막에 풀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쉬운 유형을 먼저 풀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특히나 우리가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었을 때는 결국은 득점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득점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일단 쉬운 문제를 다 맞춤으로써 우리가 안정된 점수를 확보하고 그리고 거기서 얻은 시간, 분배한 시간을 가지고 맨 마지막에 빈칸에서 진검승부를 해라라고 제가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표를 잠깐 보시죠. 표를 보시면 지금 제가 5개년 동안에 했던 오답률을 이제 제가 조사해 왔습니다. 보니까 이게 다 보시면 빈칸이 다 차지하고 있고 지금 2013년, 14년, 15년 다 이제 장문이 쭉 있는데 이 장문은 다 장문 빈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다 빈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빈칸 유형이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건 사실 뭐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수능 오답률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이제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 빈칸을 풀 때 어떻게 하면 좀 잘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석이 좀 여전히 안 되는데 좀 정확하게 그래도 좀 더 정확성이 높여 찍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많이 질문하던데 제가 드리는 팁은 딱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지문들은 수능에서 선택된 지문들은 굉장히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빈칸을 아무데나 뚫어두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지문과 통일성이 있는 내용을 쓱 빼놓습니다. 거기다가.
따라서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냐면 어차피 우리가 객관식이니까 1, 2, 3, 4 문제 하나 고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그 전체적인 내용과 의미는 같고 표현만 다른 진수를 이렇게 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문장이 해석이 안 돼도 두 번째 문장이 해석이 안 돼도 해석이 되는 부분을 한국말로 이렇게 적으면서 세 번째 문장과 여섯 번째 문장의 한국말을 보시면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겠구나 해서 그 지문 안에서 답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빈칸 문제를 이렇게 풀다 보면 보통 뭐 소설을 쓴다고 많이 얘기하죠. 근데 그 소설을 쓰는 이유가 지문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지문을 읽으면서 다른 머리를 굴리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문 안에 무조건 다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지 그리고 반복되고 있는 내용을 선택지에서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TV에 그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렇게 네. 뉴스에 등장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자이크 처리를 어디를 하는지를 보면은 목 이런 데 모자이크 처리하진 않거든요. 보통 눈 하잖아요, 눈. 네. 그러니까 이 빈칸 문제도 보통 눈을 빼서 출제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어우, 부분. 적절한 비유인데. 네. 아, 공부 왜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하고- 잘한 거야? 그러니까. 네. 또 이런 거는 또 이게 전염병이니까요.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제가 드릴 텐데 뭐 영어는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국어랑도 좀 비슷한데 어휘력이 문제죠. 단어 네네. 싸움이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이제 성적 중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문제를 많이 풀 거냐 아니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울 거냐. 물론 이걸 두 개를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건 문제가 있겠지만 만약에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된다라면 쌤은 어떻게 말씀해 주시죠?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된다면 병행해야 됩니다. 병에. 절대로 어떤 거 하나만 할 수는 없고 네. 영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그것을 과연 분리시킬 수 있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시기는 문제풀이 당연히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단어 암기는 쭉 그동안부터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한 단어는 50개 이상 매일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주 2회 이상을 풀어야 되는데 네. 특히 모의고사 풀 때를 주의할 점은 뭐냐면 학생들이 보통 모의고사를 볼 때는 성적이 잘 나오는데 6월달, 9월달만 보면 성적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실전하고 그리고 연습의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공부할 때는 음악도 듣고 뭐 굉장히 편한 복장에서 물도 마시면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시험장에 보면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환경이 너무 다른 거죠. 맞아요.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시험장과 똑같은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쵸. 음악도 안 듣고 실제로 70분 동안 내내 집중력을 요구하는 이런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병행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전 연습하니까 일부 시골, 그러니까 지방학교, 시골. 시골, 네네. 지방학교는 그 선생님들이 상위권 학생들 있잖아요. 어차피 고사장이 교실이니까 거기서 실전 문제 시간대별 푸는 거 이런 것들 일요일날 연습시키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그냥 혼자 편하게 누워서 풀다가 네, 맞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깎아준 과일 먹으면서 풀다가 이제 결국은 고사장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생경하고 긴장되는 분위기를 본인이 조성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 선생님 추천하셨는데 네, 굉장히 좋은 특히 방법. 듣기 같은 경우에 네. 스피커에 적응 못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꽂고 듣다가. 네, 항상 이렇게 완전히 귀를 딱 막는 상태에서 듣다가 깨끗한 음질로 약간 지지직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심리적인 동요를 일으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수능 보고 나면은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게 맞습니다. 3교시 영어 듣기 맞습니다.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또각또각 발소리, 그래서 그 수능 감독 선생님들한테 내려오는 지침에 3교시는 숨도 쉬지 마라. 이런 지침이고. 하일 신고 다니지 마라 이런 건 안 들어나? 하일 절대 신으면 안 되고요. 네.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지침이 와요. 선생님들한테. 네네. 뭐 그 시간대는 뭐 비행기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안 돌아다니잖아요. 뜨니까. 네, 착륙도 못 하고. 알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이 질문 하나 더 추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풀이냐 단어 암기냐 그 끝까지 단어 암기, 단어 어휘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 보면 영어를 한참 안 했거나 이제 막 시작하는 학생들, 이제 수능이 한 달 남았는데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항상 보면 항상 단어장만 잡고 있다 끝나요. 효율적인 단어 암기 방법 뭐 이런 거 있을까요? 효율적인 단어 암기 방법은 네네. 아주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제가 이제 영어 강사고 이제 방송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를 많이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엘리베이터 1층에서 제가 하이. 사는 11층까지 이렇게 네네. 상담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파트 아파트. 네, 전옥 선생님이죠. 저희 애가요.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하시기 그러는데 하필이면 그분이 26층에 사세요. 찍고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와, 역시 프로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영어를 못해요. 이런 얘기예요. 어. 저는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무조건 단어 때문에 생각합니다. 단어를 모르면
그 회화도, 독해도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이 어휘 암기 방법은 어휘를 이렇게 한 손으로 가리고 여기에 뜻만 외우는 것이 가장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보통 사교육에서 하루에 뭐 100개, 200개를 외우게 한다, 우리 학원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단어가 있으면 단어 옆에 이렇게 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네. 예문들이 그냥 만들어진 예문이 아니라 이 단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아이의 그 눈높이에 맞는 예문들이에요. 예를 들어 뭐 중등고난도면 딱 중등고난도에 해당하는 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외우는 건 당연한 거고 옆에 있는 예문이 해석이 되면 비로소 이 단어를 외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단어를 알고 여기에 이 예문까지 해석이 되면 중학교 과정 또는 중등고등 과정은 이미 다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하위권 학생들이 이제야 만약에 공부를 시작한다면 예문 위주로 공부하는 게 저는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영어도 70분 안에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항상 학생들이 시간이 모자르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문제를 보면은 학생들이 모든 문제를 기계적으로 똑같이 시간을 안배해서 할 수 없는데 문제 유형에 따라 선생님 처음에 오늘 말씀 시작하실 때도 문제 유형에 잘 적응하는 훈련이 필요해 이런 말씀 하셨는데 어떤 유형 문제는 좀 빨리 처리하고 어떤 문제 유형은 좀 시간을 들여 정성껏 풀어야 될까요? 맞아요. 이제 학생들이 많이 또 저에게 궁금해하는 건 속도가 느리다라고 하는 건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영어역이 70분으로 구성된 지가 꽤 됐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수능이 AB형으로 치러질 때도 있었고 그때 비용은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네.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절대평가 이 정도의 난이도는 굉장히 쉬운 편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시간이 모자란다고 얘기하고 지금도 시간이 모자란다고 얘기하면 지금 그 학생들 보면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3년 전에 그 문제를 봤으면 얘들은 정말 반도 못 풀었겠구나. 그러니까 어휘력이 가장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 내에 문제를 풀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조건 단어를 몰라서예요. 단어를 모르게 되면 망설이게 되고 네. 망설이는 시간이 쌓이게 되다 보면 당연히 나중에 시간이 부족하게 되죠. 그렇죠. 첫 번째 단어고요. 두 번째는 유형별 접근법. 그러니까 이 유형을 어떻게 접근하고 이 유형을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EBS 연계 대비가 부족했을 경우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미리 공부를 통해서 7, 8질문을 봐봤다면 분명히 시험장에서 많이 이것들을 익숙하니까 빨리 찍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방금 얘기하셨던 모의고사를 푸는 방법입니다. 어떤 문제를 먼저 풀고 어떤 문제를 나중에 풀 것이냐. 표를 잠깐 보시죠. 자, 표를 보시면 저는 사실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많이들 아이들에게 주문을 하는데 방송 보시는 분들이 조금 헷갈리실까봐 제가 아주 좀 쉽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30번까지는 스텝 1이라고 해서 가장 쉬운 유형들입니다. 특히 이 부분이 그러니까 27번까지, 18번부터 27번까지는 여기까지 다 간접 연계 부분입니다. 그리고 간접 연계 부분은 사실상 올해 22번, 23번 빼고서는 굉장히 쉽게 그동안 출제가 되었고 실제로 그것은 정답률도 상당히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쉬운 문제를 먼저 풀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8번부터 27번까지 간접 연계 10문제를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법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거의 푸는 데만 20초도 안 걸립니다. 그 다음에 어휘 문제가 사실 살짝 걸리는데요. 이 어휘 문제를 제가 예전에 나중에 풀라고 말했더니만 어휘 문제를 나중에 안 푸는 친구들이 생기더라고요. 깜빡 잊고. 깜빡 잊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네. 그냥 처음부터 30번까지 쭉 풀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풀 때 만약에 중간에 듣기평가가 시작된다면 저는 듣기평가 시간에 온전히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다음 이게 끝나게 되면 빈칸 추론을 건너뛰고 35번부터 45번까지 쭉 풉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로 좀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래서 흐름 무관은 되게 쉽게 풀 수가 있어요. 특히 여기는 직접 연계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순서 두 문제, 문장 삽입 문제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끝까지 쭉 가시고 그리고 친구들이 많이 이제 이 장문 독해를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 장문 독해는 장문 독해에 나오는 장문 빈칸을 제외한 나머지는 언제나 정답률이 7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쉽게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간접 연계와 직접 연계를 모두 통해서 시간을 많이 번 다음에 맨 마지막에 31번, 34번 그러니까 여기 빈칸 문제 네 문제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 저는 가장 시간도 절약하고 네. 득점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문항별 접근으로 쭉 정리해 맞습니다. 주셨기 때문에 학생들이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그러면 결국 이제 듣기는 다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17개를. 네. 뭐 상위권 아이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네,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물론 이제 중위권에서도 듣기 때문에 한두 문제 실수해가지고 원하는 등급 못 받는 경우들이 종종 봐요. 맞습니다. 선생님한테 연이어 질문 드리면 만점을 받아야 된다는 압박감을 받고 있는 이 듣기. 어떻게 하면 이제 결국은 만점 못 받는 애들이 실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연습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연습해야 될까요? 듣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듣기도 이 독해와 마찬가지로 틀리는 유형들이 사실 고정되어 있어요. 만약에 자기가
틀리는 유형들이 독해로 쳤을 때 뭐 지칭 추론을 틀린다. 그러면 네. 독해력 전반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 듣기 평가 문제에서도 분명히 틀리는 문제가 남자의 마지막 말을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을 고르는 이런 이 형태를 많이 틀릴 거란 얘기죠. 그리고 그 문제가 많이 아니라면 돈 계산 문제. 이 두 가지 유형 말고 다른 유형의 문제를 틀린다면 그건 전반적으로 듣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 두 문제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두 문제도 이미 뭐 이런 것들은 그 나와 있는 모든 시중의 문제집 가지도 않고 그냥 EBS 문제집으로도 그 두 유형만 집중적으로 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고요. 네. 한 가지 그 듣기 평가가 시작될 때 이제 독해 문제랑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권하지 않는 편입니다. 반드시 그 듣기 할 때는 듣기에 집중해서 풀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게 다른 문제로 넘나들다가 결국 못 건너는 경우에 놓치는 경우가 그리고 22번, 23번이 딱 거기에 걸려요. 그때. 그래서 여기 되게 추상적 지문들인데 듣기와 병행하다 보면 이게 헷갈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분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수학도 보면 중간에 가다가 어려운 문항을 배점 그 어려운 배점, 고난도 배점을 문항을 배열을 하거든요. 출제진들이. 그러니까 아마 학생들이 상당수가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함정을 파놓고 있는데 네. 바보들 같이 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마 이 방송 보고 있는 친구들은 또 올해 수능 보는 친구들은 영어 듣기하고 연관돼서 22, 23번 문제랑 좀 같이 연동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학생들이 영어 듣기 하다가 그 뒤에 가서 독해 문제 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1, 2학년 때 전국연합학력평가 볼 때 만들어진 습관이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방송 시스템 하나고 1, 2, 3학년을 동시에 시험을 치러야 그렇지. 되면은 3학년 가장 먼저 듣기를 보거든요. 근데 실제로 수능장에서는 학생들이 시험지 이렇게 배부 받고 나서 문제지 검토하고 확인이 끝나면 영어에서 지금부터 수능 영어 듣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듣기를 바로 보니까 맞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병행해서 보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많지는 않은데 또 영어를 자만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내가 다 네네. 아니까. 그러면서 미리 가겠다. 조급한 이런 친구들이 애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듣기 급한 보고 애들. 너무 쉽다고 느끼면은 뒤를 살짝 이렇게 들어서 보는 친구들은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위험하다 삼수하고 이런 그래요. 말씀하시는 위험하죠. 거죠. 그런데 네네. 이제 저는 그걸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것이 분들이 있어요? 보편적 방법이지 절대적 방법은 아닙니다. 아. 그래서 친구들 중에 만약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괜찮다 하면 그 방법을 그냥 권하는 바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달 남은 상태에서 자신의 공부 방법으로 네네. 해왔고 그것으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면 그 방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공감해요. 제 얘기를 저도. 듣고 네네. 갑자기 뭘 바꾸지 마시고 그래, 나중에 하던 또 걸 원망을 유지하시기 살 수가 있어, 우리가. 자기 방법이 괜찮은 거라면. 네, 맞습니다. 왜냐면 그게 어떤 그 자기만의 루틴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막 이상한 폼인데 이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결국은 오늘 그 정은철 선생님 하신 말씀 중에서 네. 그 다른 교과, 다른 과목에 비해서 EBS 연계율이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 여러 차례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특히 영어 지문, 특히 EBS 교재에 나와 있는 지문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방법을 정리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 EBS가 반영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EBS를 사교육이나 공교육에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주면서 그렇죠. 어떤 문제가 EBS 교재에 많이 대두가 되었냐면 학생들이 지문을 외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뭐 한글 해설집을만 영어를 아예 안 보고 네, 맞아요, 맞아요. 해설부터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 뉴스 방송을 보면서 그 뉴스 방송이 처음에 한 3년 전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MBC 뭐 이렇게 3사에 쭉 나오면서 그 자료 화면으로 제가 나왔어요. 네, 제가 그 자료 화면 EBS 이 정도 해도 괜찮겠는가 하면서 제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 나왔는데 제 목소리고 누가 봐도. 제 실루엣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네 생각했는데 일단 지문을 외우지 않아요. 어떻게 지문을 외웁니까? 그게 지금 이번에 시험 범위 약 730 지문인데 지문을 외우는 건 불가능하고요. 지문을 외우겠다고 했던 친구가 지문을 다 외울 리가 없고요. 그게 성공할 리도 없고 요즘 학생들에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지문의 논리를 알아야 돼요. 아, 이게 어떤 논리구나. 뭐 공부를 하라는 얘기구나, 말라는 얘기구나, 환경을 보호하자는 얘기구나, 아니자는 얘기, 이런 논리를 알아야 되고요. 그 논리를 진행시키는 글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하고 있는 그 중간중간에 중요한 어휘들, 이 세 가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네. EBS 공부할 때는 논리, 흐름, 어휘, 이 세 가지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정 유형들은 수능에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특정 유형들이 수능에 출제됩니다. 제가 아까 표를 이해해서 보여드렸겠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능에 출제가 되지 않는 유형 또는 수능에 출제가 되더라도 굉장히 쉬워서 학생들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유형들은 글의 목적, 심경, 요지 주장, 도표 실용륜, 흐름 무관, 지칭 추론, 그리고 장문 독해 뒤에 서서 문제들은 출제 거의 안 됩니다. 그리고 되더라도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네. 여기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EBS를 따로 공부할 때도
안 보고 나머지 핵심적인 지문들, 그러니까 주제 제목 연결사, 한 줄이야, 그리고 순서, 어휘, 그리고 빈칸 유형들은 네. 좀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제가 드릴 텐데, 네네. 이제 파이널 시기예요. 학생들이 모든 과목에 대한 파이널 특강도 듣고 또 인강도 하려고 하는데, 전업 쌤이 강조하는 사실 어디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이면 더 좋겠는데, 네. 수능 영어에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네. 더 맞힐 수 있는 비법을 좀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네. EBS 어휘집이라고 EBS 나왔거든요. 네. 그거 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EBS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어떤 유형들에서는 아예 안 나와요. 근데 그 유형들에 나오는 단어들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 EBS 어휘집은 안 보시고 차라리 수능 기초 또는 수능 기본 어휘집을 보시는 게 수능 날 보게 될 단어를 훨씬 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는 어법입니다. 네. 어법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법은 항상 출제되었던 문제가 나온다. 따라서 네. 최근 3개년 기출문제를 분석하시면서 어떤 문법들이 가장 많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와 있던 문법들을 내가 뭘 모르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네. 똑같은 문법들을 올해 또 보시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막판 뒤집기 방법 쭉 얘기해 봤는데, 이건 네. 실제로 수능 얼마 안 남은 학생들한테도 유익한 얘기지만, 실제 영어를 어려워하는 이제 다음 학년들 있죠? 네네. 2학년, 1학년 포함해서. 네네. 이 친구들이 좀 봐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다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 우리가 이런 거 비법이었는데 이게 가장 기본에 충실한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데, 이걸 애들이 처음에 못 해내니까 맞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 크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가치 있는 거를 좀 미리 알아보는, 그래서 저학년들이 좀 아래 학년들이 좀 보고 좀 유익하게 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그 3학년 친구들도 이제 절대평가가 됐지만 사실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영어가 해당되는 경우는 사실 한 문제 실수하면 등급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다음에 정시 전형에서도 반영을 할 때 등급 간의 점수차가 큰 구간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2등급은 이제 해야 되잖아요. 네, 80점 맞습니다. 이상. 네. 그렇죠. 그러니까 80점 이상이면 영어를 통해서 대학 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오늘 전우천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수하지 않고 기본에 충실하고 특히 어휘. 맞습니다. 네.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한 게 영어다.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네. 싶으면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네. 한 달 남았고 이 방송을 보는 어떤 학부형이나 또는 학생들 입장에서 오늘 얘기에서 굉장히 많은 팁을 얻었다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었어야 되는 이런 거다.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맞아 다 아는 내용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그렇단 말이야 라고 했으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네. 다행이에요. 저 계속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안 물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막판. 영어 영역에 대한 막판 뒤집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